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은 힘이 많이 꺾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주춤하면서 지수도 0.5%가량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코스닥은 개인이 대량 매수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2% 넘게까지 밀렸습니다. 이 지수는 900선이 무너지고 890포인트까지 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헤르메스 스탁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시장도 좀 암울하네요. 네, 잘 보내보셨나요, 오늘 시장? 오늘 시장이요? 네. 열심히 봤죠. 열심히 보셨습니까?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는 했지만 잘 대응하지는 못했다. 네. 내일도 조금 이러한 시장이 이어질지 앞으로 저희가 어떤 대응을 좀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보면은 조금 단기 과열권에 있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좀 차익이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했을 때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현금화를 할 필요는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 저희가 잠시 뒤에 시장에 대한 이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와 사료주가 시세를 냈습니다. 이게 반짝하고 조용해질 테마가 아닌지 잡아볼 종목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과 흐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산주의 호재 소식이 많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폴란드 방산업체 회장이 방한한다는 이슈까지 겹쳐졌습니다. 오늘 방산주들 퍼스텍이나 STX 같은 종목들이 상승상에 올라왔고 현대 로템이나 퍼스텍은 이제서 바닥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방산주들 지금 잡아봐도 될지 어느 종목들 위주로 좀 눈여겨볼까요? 일단은 이제 폴란드발 수주가 있는 쪽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 머리가 잘렸네요. 네,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네, 그래서 폴란드 쪽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일단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있게 계속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조가 확실히 바뀌었죠. 2년 전만 하더라도 LIG 넥슨이 이제 대규모 수주였죠. 그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내수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고, 국방부 정책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이제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대규모 수주 이후부터는 수출길이 완전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정말 많은 나라들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 방산업체 회장이 방한한다라는 건 사실 이틀 전부터 기사가 나왔고 일정이 17일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들로 최근에 계속적인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전거래일에 있었던 이슈가 오늘 방산주들의 좀 트리거를 당긴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조금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이제 대만 해협에 대한 발언을 또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를 지원하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슈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러시아와 중국 쪽에서 동시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그들은 좀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먼저 압박을 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히토류나 사료 쪽이 먼저 갈 거라고 생각했고, 최근에 이제 히토류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히토류가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방산이 또 먼저 좀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덜 오른 쪽으로의 좀 순환매인지 앞으로 또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슈가 방산주의 트리거를 굉장히 크게 당겨주면서 기대감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크죠. 추가 계약에서 나오는 규모만 2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런 방산업체들은 또 조 단위 계약이 많은데 4조에서 많긴 10조 단위가 좀 있었죠. 근데 20조 단위면 엄청나게 또 실적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보니 이 어느 거에서 나올까, 그리고 방문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항공우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기업들을 방문을 또 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좀 궁금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기대감으로 상당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이슈가 22일에 끝나요. 22일에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모멘텀이 없으면 약간 수주 기대감으로 상승력이 나왔던 부분에서는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방산 쪽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재접근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때 재매수 하시는 방향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섹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휘토리오 관련주는 최근에 부각을 받았는데 오늘은 많이 밀렸고 오히려 방산주가 부각을 받았죠. 좀 순환매 차원에서 덜 오른 쪽이 가는 건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방산주가 더 앞으로 상승이 이어지려면 좀 직접적으로 새로운 수주 계약으로 이어져야 주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있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도 보면은 방산주가 수주를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방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게 2차 전지만 좀 환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방산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는데 사실 방산 쪽에서도 보면은 좀 갈렸습니다.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있었고 크게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군이 있는데 크게 좀 계속해서 꿈틀꿈틀 올리면서 우상향했던 종목군들을 보면은 풍산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일단 방산 플러스 또 다른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함께 구리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었고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주항공 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방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폴란드 쪽이라든지 뭐 다양한 나라에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아직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구리 같은 경우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구리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관련했을 때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이구 산업이라든지 계속 움직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저는 풍산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계속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방산뿐만 아니라 뭐 구리나 우주항공처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졌기 때문에 지금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전략을 짜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2차 전지주를 쓸어 담았다라고 하던데 반면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거는 반도체와 자동차라고 합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 개인들이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뭐 네이버, 포스코 인터를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또 반대로 이 종목들을 많이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분들의 좀 투자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없을지. 뭐 개인들의 힘이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 보면 개인의 힘이 달라졌다라는 이제 뭐 보고서 안에 내용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확실히 뭐 거래대금을 좀 끌고 다니는 쪽도 이제 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한참 제일 핫할 때 보시면 거래대금이 17조에서 18조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벌써 13조까지 좀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규모 자체는 아직은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이게 코스닥에서 줄어든 만큼 코스피가 사실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증발되는 거래대금이 조금씩 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나마 지금 지수가 덜 떨어지고 있는 게 2차 전지 내에서 약간의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2차 전지 이후에 차세대 섹터로 나왔었던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네. 반도체, 바이오, OLED, 자동차, 로봇, AI 뭐 다 나왔는데 네. 한 번씩 다 돌았어요. 근데
그들 중 어느 것도 주도 섹터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섹터가 차세대로 기대가 되는 거는 맞지만 약간의 시기적인 부분들 혹은 대규모 자금이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기에는 뭔가 단기적으로 나오는 뉴스라든지 모멘텀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뭐 짧게 한 주 정도, 뭐 정말 길게 가면 2주 정도 좀 강세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보면은 다 좀 대부분이 꼬꾸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다시 한번 2차 전지로 오게 됐고요. 네. 대장주에서 이제 뭐 앞서 말씀해주신 포스코 그룹주, LNF, LG화학, 그다음에 SDI 향 관련된 종목군들. 저도 뭐 2차 전지 얘기 나올 때 그런 쪽으로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금의 순환은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2차 전지 쪽을 많이 매도하고 차세에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 자금을 좀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개인들의 시장 상위 종목군들에서 특히나 2차 전지로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음 섹터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차익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증시는 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일 전, 2일 전 전거래 보시면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이틀 동안은 뭐 이틀 전에 어제 같은 경우 17개 정도 네. 상한가 종목 나왔고 이틀 전에도 10개의 종목이 넘게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오늘도 한 8, 9개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개별 모멘텀이 나오는 시장에서의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시장에서 특이점이 되는 거는 품절주가 오늘 2개 다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뭐 양지사 이런 종목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양지사가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인 맞아요. 상승이 나왔다는 것들을 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던 품절주가 움직이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뭔가 갈만한 요소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정보 모멘텀 붙은 쪽이 시간에부터 좀 강했고 그게 오늘 좀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지만 그 모멘텀들도 만약에 갔는데 큰 이슈 없으면 사우디 이슈 때처럼 오히려 엄청나게 또 주가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좀 자금의 순환이 단기적으로 좀 막힐 수도 있다라는 점 테마별 장세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떨어지고 상승 종목 수가 제한이 되는 이런 시장이 약간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조금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특정한 테마 부분 안에서 분명 이제 먹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쏠리는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약간의 지수가 꺾이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계좌에서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는 일단 현금화를 조금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단을 일단 2650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지수 상승하면 6% 정도가 상승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럴 때 같은 경우 조금씩 분할로 현금화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이후에 한번 눌림목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지수 상승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눌림목대의 기회를 한번 다시 잡아보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수급 같은 경우는 항상 장 초반에는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 하다가 후반에 보시면 항상 외국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자체는 약간의 오전장에 굉장히 차익으로 많이 매도 프로그램이 특히나 많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고 오후장에 들어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연속성이 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하고 계시는 이런 종목군들에서의 수급이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지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은 약간은 좀 불안한 시장이지만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차기 주도주로 꼽혔던 뭐 반도체나 바이오가 길면 2주 정도 반짝 오르고 다시 2차 전지가 움직였다고 하셨는데 2차 전지가 꺾이면 또 시장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금화를 하고 나서 시장이 조정받고 나서 이 현금을 어디다가 쓸까? 다음 주도주를 생각을 해봤을 때 2차 전지로 다시금 수급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2차 전지도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갑자기 정태근 팀장님이 딱 떠올랐어요. 네.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자. 근데 이거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가 되죠. 네, 패스트 팔로워가 되죠. 이게 사실은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네. 얘기인데 워낙 여기서 또 같이 방송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짐작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금이 흘러가면 우리가 이 만들어놨었던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다면 다른 쪽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히토류로 갈 줄 알았는데 이 전쟁 리스크 있는 쪽에서 방산이랑 이제 이 곡물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이제 바꿔서 그쪽으로
결국엔 자금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그리되 만약에 그게 틀리면 빠르게 인정하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또 차기 섹터가 나올 때는 바닥권에서부터 보통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때 이미 엄청나게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차기 섹터가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차분히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언제든 현금이 있으면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은 꾸준히 2차 전지가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전지가 뭐 꺾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뭐 기사에서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과열권이다. 그게 뭐 2차 전지 때문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2차 전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제가 이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2차 전지 섹터가 모두가 다 가진 않을 그쵸. 것이다. 물론 이틀 전에는 모두 다 갔습니다.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양극재, 리튬 했을 때 모두 다 움직였지만 하지만 약간의 변동성이 생기고 특히 요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개별적인 장세,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플레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차별화 장세가 계속 생기고 그 속에서 종목별 쏠림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의견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물론 리스크에 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한 2차 전지 쪽에는 괜찮을 것 같고 다만 2차 전지 섹터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사실상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한 3월 말에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30-40%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스를 보게 됐을 때 2차 전지가 좀 과열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수익화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할 수는 있어요. 감소할 수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내에서 변동성은 확대가 될 수 있지만 좀 앞서서 좀 많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네. 2차 전지를 아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섹터가 없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 2달 전부터 2차 전지에 대안처가 될 수 있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나와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그중에서는 아직 좀 올랐던 종목보다는 좀 낮게 위치한 종목군들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 차익 실현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윗꼬리도 빨리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네.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으신 게 지금 순환매 흐름이 빨리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은 종목별 플레이 장세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뭐 개인분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분들이 투자를 좀 잘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2차 전지의 이런 흐름이나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두 분의 시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현금화를 하면서 시장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해드렸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은 사료주 키워드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하더니 오늘도 상승 이어갑니다. 이 방산주를 급등시킨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해 또 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거라고 합니다. 오늘 사료주, 팜스토리,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사료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잡아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사료주를 작년에 이제 엄청 급등이 나오기 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오. 급등이 나올 때도 좀 그때 되게 좋은 결과 나왔어요. 그때 뭐 네. 말씀드렸던 좀 다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났었는데 저 사료주는 좀 중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증시에서 특히나 조금 이렇게 큰 이슈가 이런 이슈가 없으면 네. 좀 소외가 많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 뭐 재작년부터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게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특히나 이제 라니냐 효과가 엄청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3월이면 끝나야 될 게 6월, 7월까지 가면서 이제 주요 뭐 밀이라든지 쌀 생산국에 홍수나 가뭄을 일으켰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작년부터 작황에 대한 대란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작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서 그 분위기를 조금은 상쇄해 줬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좀 기후 변화에서 뭐 라니냐, 엘니뇨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이런 대목들인데 이렇게 작황에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슈가 생긴다라는 점. 그 엘니뇨 현상도 가뭄이나 기후 변화를 바꾸기 때문에 홍수 같은 것들이 나와서 작황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작황은 이제 씨앗을 뿌리고 회수하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한 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연쇄적으로 연 단위로 좀 영향을 주고 큰 쪽에서 타격이 받을 때는 한 2, 3년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쌀 부족 얘기나 우리나라는 쌀이 풍부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쌀에 대한 이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다른 곡물들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만 쌀 자체는 조금 풍족해요. 오히려 그래- 남아돌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게 안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쌀 엄청 맛있잖아요. 그래서 네. 쌀 수출하면서 뭔가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우리가 왜 지금 전기차, LNG선, 탄소 배출 이렇게 따지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기온이 올라갔을 때 결국엔 먹는 거로 갈 수밖에 없고 먹는 건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동차 바꾸는 거 미룰 수 있고 하지만 먹는 건 절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뭐 지금 당장 증시에서는 뭐 이렇게 단발적으로 상승력이 나왔다가 눌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사료곡물 쪽에서 특히나 뭐 쌀 관련된 뭐 새만금에 대한 지분을 크게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이런 안정적으로 이런 거래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좀 선별하셔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료주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사료주에 대한 시각 말씀해 주셨고 우리 팀장님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료주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실까요? 네, 사료주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료주 같은 경우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은 유효한데 지금 사실 팜스토리라든지 뭐 이지홀딩스라든지 대표적인 곡물 섹터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이 말의 뜻은 지금 위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이 굉장히 위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물론 이 라인대를 좀 뚫게 되고 특히 하반기에 지금 엘니뇨 관련했을 때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 최근 흐름들이 보면은 작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부터 곡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돌고 거기다가 작황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사실상 곡물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안보를 위해서 안 팔겠다, 너네한테 안 팔겠다 이런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흐름을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그거는 하반기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부각됐을 때 그 점에 있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요인이지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료주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보자. 우리 데니님께서는 사료주가 솔직히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기회에 한번 올라야지요. 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사료주에 대한 전략을 짜봤고요. 이외에 오늘 이슈가 나와서 또 종목들도 내일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올라온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급등했던 광명전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덴티움과 이소화까지 두 분의 의견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광명전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경제사절단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광명전기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방미 모멘텀 기대로 담아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네, 광명전기는 갈렸습니다. 오늘 24% 넘게 올랐고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았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이 특징이 좀 있는 게 윗꼬리를 좀 달고 나서는 한 1, 2주 정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가 고통스럽게. 네,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오늘 이 상승이 나온 게 거의 이전에 갭하락 나왔던 부분을 거의 다 메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조정이 있다가 게다가 5일선이랑 이격이 좀 크게 벌려져 있을 때는 좀 네.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접근하는 거에서 동그라미를 드렸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수배 전반으로 좀 주요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게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수사원 이 수력 원자력 이런 쪽에가 이제 좀 주력 사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수배 전반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에 이제 수배 전반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게다가 최근에 에너지 전력에 대한 이런 또 공급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뒤에 이제 전기 붙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수주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좀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서 오늘 같이 조금 너무 과하게 갭 상승까지 나왔기 때문에 갭을 일단 메우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갭을 안 메우면 이게 이전에 대한항공 차트 한 1년 반 정도 전 거 돌려보시면 갭 상승 나오고 안 메우고 갈 때 진짜 크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갭들을 좀 메우는지 여부들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거래량이 동반한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차트 이런 흐름들처럼 한 2, 3주 정도의 좀 강한 조정 이후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 분할적으로 시기를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좀 올해 횡보해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니까 조정 받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 덴티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신고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덴티움은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예스면은 지금 이 고점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예스일까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근데 지금 종가보다는 5일선 위주로 했을 때 약간 이 라인대까지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성장 굉장히 기대가 큰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투심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섹터를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거의 1, 2년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 중국 임플란트 시장 침투율이 2.9%입니다. 1%에서 2.9%대까지밖에 안 올라왔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 임플란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치과 의사라든지 인프라도 계속 보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인프라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덴탈에 대해서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리오프닝 효과, 그러니까 내수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VBP가 정책 실행이 되면서 사실상 단가는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우만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덴탈 기업들, 그러니까 단가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VBP 정책이 실행되면서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가 되고 그 안에서 계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 2분기부터는 실적 반등도 기대된다고 하네요. 이 덴티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이 미국 기업과 리튬 상업화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리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주가에 좀 힘을 받죠. 앞으로 주가도 성장할 수 있을지 이수화학에 대한 의견도 열어볼게요. 이수화학도 나뉘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고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왔어요. 이 광명전기는 급등하고 흐름을 조정받는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이수화학은 조금 다른가요? 급등하고 나서도 조금 흐름을 이어갑니까? 뭐 바로 상승이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면 네. 조금은 따라가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2차전지 쪽 오늘 뭐 전고체에다가 이제 이 합류하는 부분들로 좀 이슈가 생겼는데 앞서 이제 시장 얘기와 좀 일맥상통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해당 부분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변압기나 이런 쪽은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연관 있는 쪽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선 좀 한번 조정이 나오면 약간의 좀 피곤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수학, 뭐 한농화성도 오늘 조금 덜 올랐죠. 그러니까 조금 더 덜 오른쪽에서의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좀 저는 시장에서의 지금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승력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은
점은 유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슈는 좋아요. 네. 2차 전지 종목인데 오늘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투심이 좀 안 좋아져서 우리 김시은 팀장님은 예스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전지 여전히 좋게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예스를 주신 건가요? 그것보단 사실 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아. 모멘텀이 좋아요. 네. 사실 그 점에서 보면은 광명전기도 O를 드려야 하는데 네. 같은 모멘텀 가지고 있지만 광명전기에 대해서 X를 드린 이유는 좀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보니까 사실상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X를 드렸고요.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O를 드렸는데 사실 모멘텀이 좀 긍정적입니다. 제가 종목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10%대였는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눌림목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의 고점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첫 라인이고 거기다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 게 전기 사절단에 포함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외교를 할 때 있어서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물을 받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거기다가 전고체 관련했을 때 미국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회사 KBR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쪽에서 공동 개발에 대해서 체결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얼마 안 된 이슈입니다. 네. 얼마 안 된 이슈이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쪽으로 건너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섞이면서 좀 복합적으로 추가 움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많이 밀린 만큼 두 분과 함께 대응 전략을 짜봤고요.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도 투자해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